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워낙 시장이 지금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물가도 오른다 그래, 뭐 기준금리도 올린다 그래, 자산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긴축의 시대 책도 쓰셨고 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김광석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 긴축의 시대에서 이 네. 긴축 어떤 의미로 이 긴축을 쓰셨나 궁금한데요. 아, 네. 이 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화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용돈을 이만큼씩 줄 때가 완화라고 볼 수 있고요. 용돈을 이만큼씩 주다가 이제 용돈을 줄일 거야. 이런 게 이제 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죠. 유동성도 같이 포함이겠지만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빅컷을 했죠. 네. 그게 완화죠. 그리고 제로 금리를 계속 끌었었죠. 여기까지는 완화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게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물가 잡기 위한 또 통화정책 행보, 또 이 통화정책 행보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에 있을 그 FOMC 회의록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거기서 이제 발표할 것이 뭐냐면 바로 양적 긴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줄여드리는, 빨아들이는 테이퍼링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유동성 공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금리 인상 효과랑 같이 맞물릴 겁니다. 네. 굉장히 강한 긴축 행보다. 단순히 금리 인상과 함께, 이거 금리 인상을 오른팔이라고 보신다면 동시에 양적 긴축까지 거둔다라고 생각하면 이 긴축적인 압력은 더 커지는 거죠. 결국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집중했었던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이때까지를 이제 완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21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긴축의 시대로 전환된 거고 22년 하반기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이니만큼 긴축적 행보를 더 급격히 단행하는 이런 시대, 소위 긴축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세상의 패러다임이 다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 궁금한데, 뭐 사실 현금 보유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해오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자산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그러면 보유했던 현금 갖고 이제 사야 되는 거야? 뭐 그게 도대체 언제 사라는 얘기냐?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 시작하는 프롤로그에 어떤 문장을 넣었냐면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사서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데 사신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많은 그 시장에 계신 분들,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 혹은 뭐 펀드 시장에 계신 이런 여러 유명하신 분들의 말씀은 공통된 게 뭐냐면 어떤 시점을 막론하고 똑같이 담으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 떨어질 때, 환율 떨어질 때 담아야 될 때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제가 특정인을 제가 비판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금리 떨어질 때 담아야 된다고 하셨던 분들도 금리 올라가는데 지금 또 사야 될 시점이다, 박앤세일이다, 저가 매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주식 가격의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왜 전고점이고 전저점일까? 왜 내 매수 가격일까? 이것을 한번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 시점과 지금은 우리 기술적 분석이라 하잖아요. 코스피를 놓고 전고점, 전저점 뭐 이걸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데,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뭐냐면 이 기술적 분석 하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혹은 뭐 등락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지표상에는 금리를 반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전 고점은 금리의 빅컷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금리의 빅 스텝이 있는 이런 시점에도 왜 전 고점과 비교해서 그 가격에 올 것이다,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을 보시기보다는 해당 코스피나 해당 주가가 만들어진, 형성됐던 그 시점의 경제를 보셔야죠. 그 시점의 물가와 그 시점에 금리를 봐야 되죠. 그럼 굉장히 자명합니다. 그 주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적 행보가 단행되는 이런 시점에는 계속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주식시장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금리의 고점 형성 구간을 여러분이 전망을 하신다면 그 전망일로부터 대략 한 3개월, 6개월 전까지는 주식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돈의 이동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명원 투자자, 뭐 대형 금융 투자자, 투자은행들, 이들은 이런 금리 행보에 발맞춰서 돈을 적극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나만 혼자 현금성 자산으로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외인들이 팔 때 그걸 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자산 하방 압력을 만든다. 그래서 22년 경제전망 책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릴 때만 해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릴 때다. 금리를 인상하는 기관은 돈의 가치가 강할 때다.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하방 압력을 받을 때다. 그러면 돈을 들고 있을까, 주식을 들고 있을까, 아니면 부동산을 들고 있을까 라는 것을 선택할 때 돈의 가치가 계속 강해질 때는 돈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긴축의 시대가 온다면, 또 왔다면, 지금 왔죠. 그러면 금리하고 자산 시장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게 되는 건가요? 그냥 한번 자산 가치가 왜 올랐는지를 다시 한번 디파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1년 상반기까지 아마도 역사상 이토록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21년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트렌드가. 그게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이때 상승할 때 이게 우리나라 집값은 정책이 잘못됐어야, 뭐 정책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책도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정책 탓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금리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20년, 21년까지는 집값이 그토록 상승했던 기간은 정책 탓도 있겠지만 금리 탓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높게 오른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뉴질랜드인데요. 네. 뉴질랜드가 45%나 올랐어요. 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이 완화 행복을 보였고요. 빅컷을 했고요. 제로금리를 도입했고요.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공급했었죠. 이러는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했던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21년 중반을 기점으로 집값의 조정세가 조정됐다는 얘기,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특정 지역은 하락했고 특정 지역은 아직도 상승하지만 상승률이 둔화돼서 0에 가깝게 왔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22년 연중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금리인 거예요. 돈의 가치가 강해지다 보니까 돈의 이동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돈의 이동이라는 것을 놓고 보지 않고 가치나 투자 경로로, 또 다른 해석입니다. 투자 경로로 해석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하는데 그 부담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니까. 그러면 집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건을 형성시키려면 이 대출 금리를 뛰어넘는 수익률이 나와야지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투자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요를 위축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출 부담도 더 커지니까 실제 살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를 내고 내가 집을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만드니까, 그런 투자 경로라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도 집값 상승세는 이렇게 둔화로 0에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던 시점에도 금리 빅컷이 작용했다면, 급락하거나 이렇게 둔화되는 시점은 역시 금리가 작용했구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아파트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를 한 20가지로 풀어 헤칠 수 있는데, 그 중에 금리라는 변수가 기여도가 한 70% 돼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른 변수를 굳이 주목하지 않아도 금리만 그냥 전망을 하셔도 집값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 경제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때 소비가 회복되는지를 보는 것처럼 금리를 보면 어느 정도 집값을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산 투자해 놓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좀 오르지 않겠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전쟁과 지금 자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전쟁이 만약에 오늘 당장 종식이 되면 당연히 거대한 그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또 실제 기업들도
이런 신냉전 시대라고 하죠.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현상이죠.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업이란가 이런 게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수축돼요. 그렇게 긴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실적적으로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22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조정됐었는데요. 근데 재미있게도 22년 하반기는 실적 장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2년 상반기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조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22년 하반기는 실적과 함께 주가가 안 좋을 겁니다. 실적과 함께 안 좋아요. 함께.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같이 작용되는 경제예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 행보가 실제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또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실적치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 그런 것들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만큼 또 그것들이 같이 반영되는 흐름인 거죠. 네. 그것이 역시 자산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불확실성 요인만큼은 크게 해소되기 때문에 돈의 적당한 이동이 또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 투자로 다시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전쟁이 오늘 종식된다 하더라도 물가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기 시작해서 안 되나요? 왜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식료품이라고 본다면 경작지가 훼손된 부분이 이게 다시 복구되려면 2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곡물 공급이 위축이 됐지만 이 곡물 공급은 지금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안에 곡물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더 피크를 찍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고물가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긴축 행보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같이 맞물린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고 긴축 행보가 같이 맞물린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산 시장이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22년 하반기를 전망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세계 정세를 보면 자꾸 이상한 기구들이 막 생겨요. 뭐 그래서 오커스도 생기고 뭐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뭐 그랬는데 갑자기 IPF가 생기면서 네. 우리나라도 초반부터 막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이건 우리 경제한테도 큰 영향을 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IPF 같은 것들이 자꾸 많이 생기면 네. 자산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자, IPF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둘로 쪼개진다. 세상이 둘로 쪼개진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이 둘로 쪼개진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제가 작년 경제전망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다 그림 그렸던 것들이에요. 네. 박종훈 기자님도 다 같이 그림 그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성향이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트럼프는 국가 간의 싸움이었고 바이든은 우방국 대 우방국,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IPF 출범까지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둘로 쪼개지는 우방국끼리의 경쟁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자산시장이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IPF는 첫 번째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마치 요소수 사태를 다시 겪을 위협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중국으로부터의 뭔가의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걸 대놓고 보복할 수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복의 방법이 뭐냐면 원자재 소싱을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산업에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이런 영역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 공급을 좀 차질을 빚게 만든다. 실제 대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원자재 소싱을 급격하게 다른 나라로부터 의존해야 되겠죠. 물론 IPF에 참여한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라는 마이너스 요인보다 IPF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될 긍정적 요인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단기적인 경착륙은 우리가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요소수 사태 때 중국이 요소 차단할 때 단기적으로는 물류 대란도 있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예견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22년 하반기에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이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었던 것처럼 IPF 출범과 공식화되는 여러 가지 활동 과정에서 특히 대만을 놓고 격돌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그런 격돌하는 과정, 격돌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 근처까지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격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IPF 참여국에게 뭔가의 보복을 할 거예요. 더 도와주지는 않겠죠. 그런 행보 속에서 가뜩이나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가장 이 골아픈 그런 정책 과제인데 국민들의 숙제인데 네. 자본시장 관점에서의 숙제인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만큼 이것은 빅스텝의 신호네.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겠네 라고 자꾸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중시키는 거죠. 금리 인상 여부를 더 과거에 22%까지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일 쇼크 때 마치 그런 것처럼 네. 또 다른 금리 인상 행보를 지금은 요만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더 야기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수록 자본시장에는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에는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방 압력 정도가 아니라 집값도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마저도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한 6개월 정도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마이너스 기간이 금리 인상 행보였어요. 그때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자산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IPEF를 중심으로 한 격돌. 그 변수를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냐 진짜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22년 하반기까지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상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고점 형성 구간을 지금으로서는 23년 중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어쨌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나는 현금은 싫다, 뭔가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조금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싶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료품 원자재, 곡물입니다. 주로 곡물하면 옥수수, 대두죠, 콩, 그리고 밀과 같은 주요 곡물 가격 상승에 편중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승분을 반영하는 ETF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고요. 어쩌면 저는 이제 단기 투자를 추천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인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23년, 24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라고 강조하겠고요. 이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앞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전쟁 없었어도 상승할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요인들이 23년 하반기까지도 가속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승 요인이 두 가지인데요. 축약한다면 하나가 이상기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미라든가 주요 곡창지대가 메뚜기 때 출범이라든가 아니면 라니냐라든가 정말 이상기후 때문에 곡물 수확량이 계속 지장을 받아요. 그 두 번째가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탄소 중립 노력 중에 일부가 바이오 에너지 사용이에요.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경유 넣으시면 그 중에 3.5%가 적어도 바이오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혼합 의무 비율이에요. 그게 의무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 의무 비율을 더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탄소 중립 노력이에요. 근데 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려면 옥수수나 콩, 파뮤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곡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량은 부족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여파 때문에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런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 한우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데 그 비용이 100이면 그 중에 55%가 이 사료값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현금 보유 비중, 식료품 원자재 그런 쪽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과연 긴축의 시대에 자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실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